사건은 유유의 가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자료들, 기록들에 따라서 조금씩 느낌이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이유로 유유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가출을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유연전에 보면은, 이항복의 유연전에 보면 유유가 일찍이 산에 들어가 글을 읽다가 갑자기 돌아오지 않으니 이제 가출한 거예요. 유예원과 백씨는, 아버지와 부인은 미쳐서 달아났다,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이 문 밖으로 나갔지만 아버지와 아내가 그렇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의심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고, 또 어딘가에서는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자 아버지는 어비박하다, 이 어비박하다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거는 쉽게 해석이 되지를 않아요. 그대로, 자료 그대로 어비박하다. 글쎄요, 업이라고 한 건 뭔가 그 운명 같은 건데 어비박하다, 이게 좀 타고나기를 잘못 태어났다, 뭐 운명이 좀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 같죠. 그러면서 나무라고 가까이 오지를 못하게 했다. 큰아들인데 내 가까이 하지를 못하게 했다. 그래서 집을 나갔다, 이런 말도 나오고, 또 어느 대목에서는 형은, 이건 유연의 말입니다, 몸이 작고 약했으며 수염이 없고 음성은 여성 같았다. 그러니까 뭔가 여성스러운 남성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서 유유의 남성성을 좀 부정하면서 이게 성적 장애가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명종실록 경우에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다, 심질,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선조실록에서는 광증이 일어나서, 미친 증세가 일어나서 이렇게 됐는데 뭔가 사회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이유로 가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유유가 가출을 했는데 그 당시 이 집안의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유가 가출하고 몇 년 뒤에 세상을 떠나요. 누이, 이지의 부인이죠. 이지의 부인은 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유유가 가출하기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매형, 그 남편이죠, 이지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데리고 가서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큰형 유치는 그 전에 이미 사망을 했고, 유치의 부인, 그러니까 유연 형제의 형수도 세상을 떠났고, 이 두 부부 사이에는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큰형이 세상을 떠났고 둘째 형이 실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셋째 아들 유연이 장남 역할을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이때 유연은 이미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 하나가 있죠. 누구냐면 유유의 처, 백씨입니다. 이 백씨는 남편이 실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 이 집안에서 이 백씨 부인의 자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유가 가출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가 한 6, 7년 정도 계속이 된 거예요. 이렇게 6, 7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났느냐면 해주에서 나타나요. 자, 이 채은규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이 유유로 나중에 그 행세를 하게 되는데, 이 채은규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냐면, 자, 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 소개하지 않았는데 요때 한번 나옵니다. 이자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자첨은 누구냐면 유연 형제의 고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종사촌이죠. 이 사람이 평안병사의 군관으로 평안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해주에서 채은규를 만나요. 그리고는 이 채은규가 유유네,
하는 사실을 거기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유유의 매형이었던 이지에게, 서울에 살고 있는 이지에게 알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지가 곧바로 대구 본 집으로 유연에게 편지를 보내서 해주에 살고 있는 최은규라는 사람이 유유로 보이니까 빨리 가서 확인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편지를 받은 유연이 그래요? 집 나간 형이 거기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즉시 사람을 보내서 형인지 아닌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일하던 노비 둘을 해주로 보내요. 억종이하고 몽합이하고 둘을 보내는데, 억종이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몽합이는 좀 모양은 달라졌지만 도련님이 맞아요, 유유가 맞습니다, 이게 무슨 임진왜란이에요? 아니에요? 둘이 가가지고 전혀 다른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의 다른 그 보고 가운데 유연은 유유가 맞다라고 하는 몽합의 말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억종은 젊은 종이었고 몽합은 나이가 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을 더 오랫동안 본 내 말이 맞겠지 해가지고 형이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른 종을 보내서 형을 모셔오도록 했다는 겁니다. 해주에 가서 형을 모셔와라. 이래서 이제 유연의 종이 해주에 가서 이제 모셔오려고 했더니 뜻밖의 또 최은규가 내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상장례도 돌보지 않고 그래서 내가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다, 그러면서 안 왔다는 거예요. 좀 뭔가 어수선하죠. 자, 그래서 이제 유연도 어쩔 수 없이 거기 형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오지는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이런 상태에서 유유가, 사실은 최은규가 서울에 나타납니다. 첩춘수와 아들 경백이를 데리고 서울에 나타나서 이지의 집으로 가요. 이때 이지가 처음으로 최은규를, 가짜 유유를 만나본 거죠. 그리고 이때 이지는 아마 유유가 맞나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연에게 또 편지를 보내서 유유가 너네 형이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는 사이에 최은규가 서울에서 친척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고종 사촌 매형, 뭐냐면 유유 유연 형제의 고모의 사위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잠깐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심융을 만나고 또 다른 친척 김백천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전에 해주에서 만난 고종사촌 이자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유유가 맞네라고 판단을 해요. 유유가 맞는다. 이렇게 되니까 대구에 있던 유연이 직접 올라올 수밖에 없죠. 직접 올라와요. 와서 최은규를, 뒤에 밝혀지지만 가짜 유유를 만납니다. 이 만나는 장면에 대한 기록이 서로 엇갈려요. 유연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지와 심융이 유유가 틀림없다고 강변을 했고 유연은 머뭇거렸다. 왜 그러죠? 유연전은 유연이 억울하다고 하는 입장에서 쓴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연이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이지하고 심융이 자꾸 옆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다는 거죠. 이색 송원록은 또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돼 있냐면 유연이 최은규를 만나고는 형님 하면서 얼싸안고 울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최은규가 데리고 온 그 아들 경백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닮았다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유연이 가짜 유유를 만나자마자 형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술이 달라집니다. 이지와 심융은 반신반의했는데 오히려 유연이 확신하는 바람에 이지도 그런가 보다 했다라는 거죠. 이생송원록은 뭐죠? 이지가 억울하다고 하는 걸 밝히려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장면을 놓고 두 책이 서로 다른 기록을 남긴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되었건 간에 유연은 진짜라는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고향에 형이니까 모시고 고향으로 가서 좀 진위를 더 살펴보자 해가지고 형과 함께 대구로 내려가는데 아까 그 실록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내려가면서 동행하면서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이거 아니네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도착하기 직전에 팔거라고 하는 곳에서 노비들을 시켜서 최은규를 묶어서 대구 관하로 보내고 그래서 사건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구 관하로 갔어요. 대구 부사 박응천에게 유연이 형을 묶어보내면서 진위를 가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정황상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니까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박응천도 이 유연의 말을 그대로 들은 것 같아요. 유연이 이런 주장을 해요. 형은 몸이 허약하고 작았는데 이자는 키도 크고 체구가 큽니다. 어떻게 형이 성인이 다 된 사람이 이렇게 더 커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 형은 얼굴이 작고 안색도 누르스름하고 수염이 없었는데 이자는 얼굴이 검붉고 또 넓고 수염이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또 형은 음성이 여자 같았는데 이자는 목소리가 우렁찹니다. 이건 도저히 내 형이 아닙니다. 박응천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아니라는데 내 형이 맞아 이렇게 판단할 수 없겠죠. 이러니까 이제 최은규가 수세에 몰리게 된 거예요. 이 동생이 가짜라고 막 그러니까 이거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은규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게 집안의 소소한 일까지 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거예요.